오늘부터 이제 춘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이제 강원 춘천 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개 동영상을 보셨는데 하나는 이제 영국 총리인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이제 영국 국민들한테 2011년에 강연을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KBS 이제 시사 다큐 프로그램인데 2008년에 이제 국가 부도 위기, 경제 위기에 몰렸던 아이슬란드의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해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셨는데 아마 앞에 이제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한 영상은 뭐 좀 늦게 오신 분은 못 보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신 분들도 조금 그 영상을 이해하시기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이제 그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43살의 총리가 됐죠. 그 전에 이제 토니 블레어라는 노동당 이제 그 출신의 이제 총리는 역시 43살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대 국가 지도자죠. 40대 전반 국가 지도자죠. 근데 이제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이제 보수당 출신의 이제 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당 출신의 총리가 영국 국민들한테 이제 총리가 된 직후에 영국 국민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점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보수당 총리이지만 어떤 그 영국 총리인데 굉장히 말을 잘한다. 내가 이제 그 영국에 이제 그 영국을 이끌어가는 영국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영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영국 국민들한테 일목요연하고 그 요령 있게 알기 쉽게 쫙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써줘도 이렇게 못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게 첫 번째고 적어도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달변가는 아니더라도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카메론 총리가 보수당 출신의 총리인데 그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한국으로 치면은 좌파 빨갱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를 인용하냐면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고 공감하는 대목이라고 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죠. 이른바 이제 진보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당의 총리가 미국의 진보당 출신의 대통령의 말을 가장 그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미 이제 21세기에 2000년 이후부터는 세상이 진보나 보수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그것은 과거 시대 유물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다 보수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카메론 총리가 앞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한테 설명한 이제 키 포인트, 핵심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론 총리는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변화 방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또는 영국 국민들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영국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 영국 국민들이 공감하면은 찬성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야 그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갑론을박해서 그걸 수정을 해 가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이 내용이
그 놀랍게도 제가 2000년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생각했던 세상의 변화에 그 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로 그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벌써 저작권을 제가 먼저 가졌을 건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어쨌든 세상의 변화를 저도 그 카메론 총리가 10년 후에 지금 그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했던 그런 그 세상의 변화를 제가 연구소를 세우기 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그 세상의 흐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제가 예상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신념을 갖고 분명히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소를 세워서 하면 당장에는 힘들지는 몰라도 분명히 내가 예상한 대로 세상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대박을 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연구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대박을 못 쳤습니다. 떼돈을 못 벌었어요. 사실은 떼돈을 이미 벌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떼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 기회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운이 안 닿았다든지 때가 아직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좀 이렇게 안 됐었어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그런 그 대박의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기회는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머지않아서 정말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박을 칠 그런 그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죠, 그게? 조만간에 제가 대통령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누가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저희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 안 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박 터지죠. 제가 대통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얼마나 나라 좋아지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제 카메론 총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10년 전에 그 연구소 15년 전에 연구소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세상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면 카메론 총리는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그 설명을 했느냐, 어떻게 내다봤느냐라는 거죠. 크게 이제 카메론 총리가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 전환점이 크게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였던 계기는 이제 1980년, 90년대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른바 정보통신혁명. 이 두 가지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그 가름하는 물줄기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변화, 그러니까 큰 어떤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른바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정보통신혁명의 시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기를. 산업혁명 이전,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후 시대, 정보통신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제 그 기준을 두 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보하고 권력 구조의 변화, 이 두 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는 이제 정보 면에서 보면 어떤 세상이었냐라는 거죠. 그때는 기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도 없었죠. 당연히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철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를 가려면은 걸어서 몇 달을 걸쳐서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해야 됐다 이거죠. 나룻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됐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라는 것이, 지방에 있는 정보라는 것을 얻으려 물리적으로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에 국왕이 있어도 국왕이 있는 그 동네만 국왕이 통치를 할 뿐이지 저기 먼 지방에서는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반란을 깨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왕이 어떻게 그 지방까지를 이렇게 자기 그
권력하에 이렇게 놓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그 통치권 안에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집어 넣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 그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권력 구조는 어떤 구조였겠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에 이제 뭐 힘센 이제 뭐 귀족이 있다, 뭐 이렇게 왕 노릇을 한다 이거 누가 지방에서. 그러면 네가 공작해 거기서. 너는 백작해, 너는 남작해, 너는 후작해. 그래서 네가 거기서 대장 노릇해. 세금도 네가 걷고 대신에 내가 여기서 전쟁하면 너는 군대 끌고 와서 나한테 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력 분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렇게 국왕이 마음이 좋고 해서 그 권력을 분점한 게 아니라 뭐 지방자치제를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방 상황을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을 통제하고 어떤 자기의 권력 구조 통제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국왕이 지방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방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에서 그냥 누가 죽여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국왕이 지방에다가 그 군대를 다 파견할 수가 없어요. 국왕의 그 군대 숫자도 모든 지방을 이렇게 통제할 만한 그런 숫자가 못 됐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구조적으로 국왕이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 분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정보 자체가 그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권력 분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분권이라기보다는 분점을 했죠, 그냥.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메론 총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상태에서는 관료라는 게 필요가 없고 계급이 있었다. 귀족 계급들이.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관료라는 게 필요가 없고 그냥 귀족들과 국왕 간에 권력 분점을 해서 지배 체제를 이렇게 강화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카메론 총리는 관료 이전의 시대라고, 관료 제도가 출현하기,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은 정말로 그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일대 정말로 그 최대 인류사에 있어서의 그 변화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기계가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동력의 변화가 기계하고 맞물려서 동력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사람하고 동물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전기 힘으로 수증기 힘으로 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배가 가고 그다음에 전기 기차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점점 그런 이제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기계가 막 나오면서 교통수단이 이제 발달하면은 이제 뭐 철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라는 면에서 보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런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를 할지도 전 세계가 그냥 하루 만에 다 가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됐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방에서 누가 반란을 깨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금방 알 수 있다. 누가 반란을 깨한다라고 하면은 국왕이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소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반란을 깨하는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두드러 패고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권력 구조가 중앙 집권화되죠. 중앙 통제가 가능해지죠. 정보를 이렇게 장악하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곧 권력하고 직결돼 있죠. 권력 구조하고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그 확산되고 누가 그 정보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권력 구조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왕이 또 하나 변화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뭐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뭐 전신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생겨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실시간으로 정보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 정보를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보를 파악한 정보를 누가 파악을 하고 누가 그 정보를 갖느냐라는 게 문제죠.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다. 그럼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없죠. 비행기 값이 얼만데. 그런 그 비용을 정보 수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 그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 세력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른바 산업자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른바 기득권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국적 표현으로 치면은 정, 경, 관, 언, 뭐 사법, 종교 유착한 기득권 권력이 정보를 장악을 한다 이거예요. 그 장악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렇게 전화 이런 것 옛날에는 전화하기가 어떻게 했죠? 가정의 한 대였어요. 지금은 개인의 한 대지만 옛날에는 가정의 한 대였죠. 텔레비전도 옛날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마을에 한 대 있었죠. 마을에 한 대 가지고 텔레비전 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텔레비전 있는 집주인 눈치를 봐야 됐죠. 비유 상하게 만들면 가서 못 봐요. 권력이에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중앙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정보를 장악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손쉽게 수집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제 중앙 권력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부산에 가서 좀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 때려. 야 너는 이제 뭐 이렇게 대구에 가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그 팩스로 보내. 야 너는 광주가 있다가 너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즉각 뭐 보고해.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 너는 대전에 있다가 뭐 해.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가지고 그 지방에서 누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이렇게 못하도록 꽉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관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중앙 집권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관료제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가장 근대적인 관료제는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 때부터 이제 1870년, 80년, 요 무렵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것은 중앙 기득권에 있는 중앙 권력 구조를 중앙 집권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제는 국민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앙 집권 권력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옷 같은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이 옷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계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기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니까 공장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공장이 없으면 이런 걸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손으로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이런 옷 같은 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전 시대예요. 그럼 이런 게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옷은 어떻겠습니까? 첫째는 물건이 굉장히 적었겠죠. 적고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일반 평민들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누가 입겠습니까? 기득권들이 있겠죠. 뭐 국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뭐 이렇게 부유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겠죠. 일반 평민들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그때는 뭐 창피하고 뭐가 없었겠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내놓고 다니니까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였습니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건 몰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입고 있는 이렇게 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거 금방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엎드린다 이거죠. 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업종이 뭡니까? 섬유죠, 섬유. 방직.
옷이죠. 옷이에요, 옷.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옷이 이제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버려요, 공장에서.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었는데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옷들을 일반 이제 평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다 그냥 싸게 해가지고 입는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귀족이나 권력자나 부자들만 입었는데 나도 입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옷 입고 오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겠죠. 이제 옛날에는 아무도 이렇게 일반 그 서민들이나 평민들은 이런 옷을 입을 형편이 못 됐으니까 이거 입은 사람한테 끔찍 소리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도 입고 너도 입는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돼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등의식이 확산되죠.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 프랑스 혁명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이나 공화정이나 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로 넘어오고 하는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물려 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평등의식의 사상이나 생각들, 사고 방식들이 이런 산업혁명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산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변화가 사람의 생각이나 의식의 변화나 권력 구조를 모조리 다 바꿔버리고 있죠. 이게 경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 토대죠. 경제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슨 이렇게 철학이나 뭐나 해가지고 뭐 사상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뭐 개똥이가 뭐 이렇게 말했다 하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우습게 들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외제차,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면 그건 동네가 아니라 그냥 춘천이면 춘천시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해서 예전에. 만약에 그 벤츠차로 가서 살짝 그 흠집이라도 났다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죠, 완전히. 완전히 죽었다죠. 그리고 아무도 꼼짝을 못 하죠. 교통도 안 잡죠. 그렇잖아요. 안 잡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거리 가면은 벤츠가 막 줄줄줄 주차돼 있어요. 아무 데라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외제차 탄다고 그래서. 네가 뭔데? 너도 타고 나도 타는데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냥 월부로 할부로 다 타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계급이 없어져 버려요. 계급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경제력에 의해서 지어졌던,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만들어졌던 또는 그렇게 생성됐던 계급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그냥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도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확산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근대적인 국가의 어떤 이렇게 민주주의 시장 경제 틀에서 필요한 이런 기본 조건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뭐 노동조합의 문제라든지 복지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점점 참정권이 확산되고 뭐 이렇게 돼 온 거죠.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첫째는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권력이 중앙 집권화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정보는 중앙 집권화됐는데 그 권력 말하자면 기득권이 그 정보를 독점했다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접하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득권이나 기존 권력이 정보를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휘둘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중앙 집권화, 그래서 자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 말에 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학 입학해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외국 잡지 뭐 뉴스위크지나 타임즈나 그때는 뭐 그런 거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야 겨우 볼 수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 그거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대학 도서관이나 아니면 미국 문화원 이런 데 가서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 뉴스위크나 타임즈 같은 거 보면 박정희 정권 말 이제 전두환 정권 뭐 이런 때인데
가서 보면 가위질을 해가지고 있어요. 기사가 싹둑 잘려 있어요. 아니면은 시커먼 매직펜으로 그냥 쫙 지워져 있어요. 시커멓게. 이게 말하자면은 자기들 그 기득권 내지는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이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권력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해서 권력을 유지를 한 겁니다. 정보를.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 경, 관, 언, 사법, 종교 뭐 이렇게까지 쭉 유착 구조를 형성하면서 기득권, 소수 기득권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정부 장악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왜곡되거나 아니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흘러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그렇죠. 교회, 종교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지금 그 일반 그 신자들한테는 왜곡된 정보가 이렇게 무슨 그 교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곡된 것이 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신격화 돼가지고 뭔가 부정부패 비리가 일어나도 일반 신자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을 계기로 해서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보통신혁명은 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또 세상을 바꾸고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산업혁명에 이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두 번째 획기적인 혁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혁명의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느끼죠. 그 혁명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로 그 200년 전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그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 못지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 자식 세대나 후손들은 알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거기 지금 그 속에 갇혀서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뭘 의미를 합니까? 정보통신혁명.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컴퓨터가 개인한테 PC라는 이름으로 전부 한 대씩 다 깔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PC만 깔린 게 아니라 그 PC를 타고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정보들이 그 PC를 통해서 PC 속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굳이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요.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소를 시작한 겁니다. 2000년에. 그 전에는 연구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미국 FRB가 뭐 회의를 했다. 미국도 경제 통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됐어요. 가가지고 그 FRB 도서관이나 자료실 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베껴오든지 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PC가 싹 보급되고 인터넷이 90년대 후반부터 확 빨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도 그냥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연구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맥켄지라든지 뭐 노무라 연구소라든지 이런 그 큰 그 컨설팅 회사들이 연구 인력이 막 3,000명,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서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았냐면 그 회사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사무소를 놨어요. 사무소를 놔가지고 한국에다 놓고 일본에다 놓고 홍콩에다 놓고 대만에다 놓고 막 북경에다 놓고 막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보낸다 이겁니다. 본사로. 정보 수집망이었어요. 정보 수집망이었습니다. 그 컴퓨터나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돼서 확산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그냥 미국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와도 한국에서는 그게 큰 돈이 됐어요. 가지고 와도 무슨 가공할 필요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반도체 정보 관련 잡지가 90년대에는 연간 구독료가 1억 원이었어 그 당시에. 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려고 삼성전자 자료실도 그때 몇 번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자료 그 자체만으로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데이터 자체만으로, 정보 자체만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싹 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모든 이제 그 정보들이 공유가 돼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값이 비쌀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굳이 그 비싼 1억 원짜리 잡지를 안 보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그 반도체가 판매된 그 협회 들어가서 자료 조사하면 보면은 금방 미국에서 몇 개 팔렸다. 유럽 협회 들어가서 자료 조사 유럽에서 몇 개 팔렸다. 금방 알아버려요. 굳이 1억 원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력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면서 첫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이 거의 공짜, 돈 안 들여,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이거.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발신하는 것이 이제 확 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은 예전에는 주로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권력이나 기득권이었습니다.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이 정보를 생산해서 발신을 하고 그걸 이제 장악을 해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정보통신혁명이 이제는 PC에서 어디로 갔죠? 스마트폰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손바닥 안으로 이제 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단원고에 뭐 박근혜 씨가 가서 아침 새벽에 가서 조문을 한다. 이렇게 조문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상한 이제 그 늙은 그 할매 한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조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스마트폰 딱 들고 있다가 탁 찍어버렸다 이거. 찍어가지고 그거 동영상으로 탁 띄워버렸다 이거. 어떻습니까?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해가지고 발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박근혜 씨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권력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득권 세력 또는 그렇게 중앙 집권화된 어떤 기득권 세력의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발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분산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그래서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을 계기로 해서는 이게 중앙 집권 권력이 이제 국민 주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국민 주권 시대로 바뀐다라는. 카메론 총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제도화된 유형의 권력 구조, 파워가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한테서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권력이 이제 결정나버린다. 이제는 정보를 감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조작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이게 감추거나 조작하는 정보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뭐 방송 KBS든 MBC든 SBS든 아무리 조작하고 엉터리를 만들어내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정보가 다 세계 70억 인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됐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하면 한국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 동영상을 다 봐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무슨 외교라든지 어떤 정책을 어떤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정보통신혁명은 그래서 글로벌합니다. 국가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희석화된다. 국경의 개념도 희석화돼 버려요. 정보로서 세계가 하나로 딱 묶여버린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권력 구조가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또는 스마트폰상에서, 그러니까 SNS나 네트워크상에서 국민들의 이제 여론들이 순식간에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식간에 여론이 형성돼 버린다. 그게 곧 권력이 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하는 말이 국민 주권의 시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과거 중앙 집권 권력 시대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이런 정보통신혁명에서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국민 주권의 시대로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정부가 또는 그 정치권이 결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따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현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해서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이제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제가 2000년에 연구소를 세울 때 지금까지는 세상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정, 경, 관, 언, 사법 이게 유착해서 자기들끼리 해먹고 회전문식으로 여든 야든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었는데 이제는 권력이 바뀐다. 이제는 정보를 발신하고 정보를 생산해서 발신하고 하는 사람의 이제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21세기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면 지식과 정보가 이제 필연적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소를 하자. 2000년에 연구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떼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벌 겁니다. 조만간 버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벌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금전적인 것 이외의 비금전적인 21세기의 세상의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21세기형의 비제도화된 무형의 파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대통령이라서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재벌 오너라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신 건 21세기형에 제가 지식과 정보를 저희 연구소 조그마한 일산 연구소에 앉아서 그냥 만들어서 생산해서 발신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정보를 접하시고 공감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21세기형의 무형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자예요. 21세기형의 권력자입니다. 이미 그걸 연구소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하고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앞을 내다보고 온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뭐 새누리당이든 새정년이든 기타 등등등의 정당,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정당을 제외한 일반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소만큼 이렇게 강력한 21세기형의 무형의 파워를 지금 행사하고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연구소 위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21세기형의 정보통신혁명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21세기형의 이렇게 무형의 파워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잠재적인 지금 꼭지점에 있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과제는 이렇게 지금 21세기형의 그 무형의 파워를 이렇게 그 행사할 수 있는 최정점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일반 많은 그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들하고 이렇게 이걸 이제 공유해서 그야말로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로 빨리 이행해 가도록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이제 과제죠. 지금 이제 그걸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지난 7월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이겁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머지않아서 다가올 거라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이제 이건 아니다. 하루빨리 한국이 20세기형의 낡은 틀, 이미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21세기로 빨리 가야 된다. 국민들은 이미 21세기로 상당히 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과 정부 관료와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만 여전히 20세기형의 기득권 틀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 참사가 일어나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20세기형의 어떤 틀 속에서 그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덮어지냐 이겁니다. 이미 21세기형에 일어난 21세기형의 어떤 세상의 변화에 이미 젖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말도 안 되게 그 20세기형의 그 언론 장악이나 이런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놓고 이제 사기치고 거짓말 한다 이겁니다. 그게 사기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도 그냥 뻔뻔하게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니네들이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하려면 해봐.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게 답이죠. 두고 보자 이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그래? 네가 나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근데 실제로 지금 21세기형의 세상의 변화, 국민 주권의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어떤 상황을 지금 초래했는지 아세요? 첫째, 박근혜 씨를 죽였죠? 완전히 그냥 정권 출범한 지 뭐 국정원 부정선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박근혜 씨는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경제 시평에서도 이렇게 냈는지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박근혜라는 말 단어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박근혜 씨가 내세웠던 공약이란 말도 거의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그 한나라당 그 박근혜 일파나 이런 사람들이 뭘 했죠? 이명박 씨 지우기를 했죠. 거리두기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선거에서. 그래서 쟤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쟤들은 한나라당이고 우리는 새누리당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했죠. 벌써 지금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어떻게 그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2년째 국가 예산,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박근혜 씨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오냐 이겁니다. 공약 내세웠던 것도 전부 그냥 소리 없이 지워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이 끌고 어떻게 다음번 선거 때까지는 끌고 가기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끌고 가는데 소리 없이 이게 색깔을 이제 지워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표시죠 벌써.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는 또 어땠습니까? 새정년을 완전히 풍비박산 시켜버렸죠. 그러면 새정년이 풍비박산 나면 새누리당만 득세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누리당도 끝났습니다. 지금 20세기의 그 정치 구도 틀 속에서 새정년과 이른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회전문식으로 자기들끼리 두 개만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 정보통신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민주권의 시대가 이미 급속도로 진행돼서 실제로 2002년, 2003년 그 대선은 무슨 선거였습니까? 인터넷 선거였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부터는 사실 거의 그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싸움이죠. 길거리 가서 누가 확성기 들고 떠듭니까? 아니죠. 떠들면 어떻게 되죠? 너 찍어주나 봐라 이렇게 되죠. 20세기 정치 스타일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시대적인 역할이나 사명이 다 끝났다 입니다. 새누리당이건 새정년이든 기타 정당들이건 이미 시대적인 역할이 끝난 정당들이다. 21세기 세상의 변화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기득권을 연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비참해집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군대 가서 총 맞아 죽어 돌아옵니다. 노후 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일자리가 방법 있게 아무리 내가 스펙을 쌓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도 내 일자리가 이렇게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못 낳아요. 오로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20세기형의 집 한 채 갖는 것에 지금 모두들이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빨리 나서서 20세기 그 기존 정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이렇게 일소시키고 새로 이 21세기의 그 정보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민 주권의 시대를 이렇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나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야 내가 진보적 가치를 나는 중요해, 진보적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돼, 보수 세력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수구 꼴통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뭡니까? 20세기의 그 시대착오적인 행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카메론 총리가 보수당 출신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감동적인 그 40년이 지난 후에도 감동적인 말이라고 소개를 한다 이겁니다. 이미 세상이 과거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이데올로기나 진보 보수 어떤 그 기득권 위주의 그런 그 패러다임 이념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이 지금 국민들의 삶과 그 자식 세대들이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내가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주장해 와가지고 그러면 좋아졌습니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의 공중으로 다 붕 떠버렸죠, 지금. 어쩔 줄은 몰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빨리 나서서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아는 게 죄라고.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노력을 이렇게 변화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위기에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견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06년 이 무렵부터 포럼도 만들고 이제 모임도 하고 그래서 시민공부방도 만들고 쭉 이렇게 해온 거죠.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서 피할 수 없이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다가와 있죠. 지금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준비를 우리 특히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는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대학을 나왔고 인터넷 정보통신 혁명의 그 시대에 그 적응한 세대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적응한 세대들이에요. 50대 이상 부모 세대들은 20세기형의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대학 나와봐야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도 배울 것도 별로 없었어요. 순전히 엉터리 뭐 이런 거였고 이미 이제 이 세대는 나라를 끌어갈 21세기 새로운 어떤 시대를 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모 세대들은 빨리 뒤로 물러나서 20, 30, 40대한테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라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국민 주권의 시대로 이행해가는 부작용을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70이고 80이고 90이고 하여간 내일 모레 이렇게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벽에 똥칠을 해가면서도 지금 끝까지 해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머리띠 들이매고 막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역시 그 20세기 스타일입니다. 21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지식과 정보가 권력을 이제 권력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40대가 모여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내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식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토론을 하시라 이겁니다. 어디서 하냐 이거죠. 시민공부방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시민공부방을 만들고 있는데, 그 시민공부방에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시고 토론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뀐다 이겁니다. 20세경의 정치 그 틀을 전부 물갈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시민공부방이 100개, 200개, 300개, 500개 만들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뭐 KBS고 MBC고 SBC고 지가 백날, 뭐 조중동이 백날 떠들어봐야 안 먹힙니다. 시민공부방에서 한번 쫙 그 풀어놓은 지식과 정보가 그냥 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는 공부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공부 안 하면 이제 21세기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또 이렇게 사회 나와서도 공부를 하라는 소리냐? 그거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공부는 20세기형의 공부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21세기형의 공부는 전혀 또 차원이 다릅니다. 21세기 공부는 뭐냐 하면은 실제 자기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생활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생활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로 뭐가 문제고 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에 필요한 그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 실생활 삶 속에서 이렇게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그 학교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일방적으로 20세기형의 어떤 기득권이 정보를 장악하고 장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도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세뇌시키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스타일의 공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앞으로 학교가 바뀌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20세기에 아주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기득권 세력 중심 위주의 어떤 그 세뇌 교육 위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세상의 변화의 틀 속에서 해석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내가 무슨 자사고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은 당장에 그게 어떤 지금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큰 틀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좁은 틀 속에서 서로 자기 어떤 그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따져서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제가 텔레비전에 나갔거든요. 어디 가서 국민들한테 교육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교육을 21세기에 그 걸맞는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에 반대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공감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여든 야든 기득권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사람이 누가 있었냐요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할 능력도 없다 이거예요. 맨 하는 이야기가 뭐 진보적 가치, 보수적인 가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득권, 뭐 이렇게 시장 경제, 뭐 신자유주의, 뭐 맨 이런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21세기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20대, 30대, 40대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시민공부방을 만들고
20, 40대나 일반 시민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21세기형의 이제 학습, 평생 학습을 해요. 평생, 왜냐면 공부 안 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려면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돈이 없는데 다시 대학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대학원이나 대학 다녀봐야 20세기형의 그런 그 패러다임의 학습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돈만 뭐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나갈 뿐이죠. 시민 공부방은 공짜다 이거. 공짜고 시민 공부방에서는 이제 표준화를 한다.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팟캐스트에서 경제 소프트라는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을 지난 한 1년 정도 국민 TV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민 공부방에서는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민 공부방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경제 소프트 동영상 편을 합니다. 이제 라디오로 이렇게 하면 혼자 이렇게 들으시기 편하고 뭐 출퇴근할 때 들으시거나 저녁에 또 뭐 잘 때 좀 듣거나 이렇게 하시기가 편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게 듣는 걸로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일단은 시민 공부방에 오셔야만 그런 고급 이제 21세기형의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혼자 낑낑거리고 했을 때 하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느낌이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역시 나하고 똑같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었네? 아니면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극도 받고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20세기형의 그 교육은 뭡니까? 주입식이었죠,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그걸 이렇게 외우도록 해서 주입을 하는 거였죠. 근데 21세기형의 이제 학습은 뭡니까? 자기 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20세기형에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부모 세대들은 무조건 뭐 이렇게 그 방송에서 말하면 그게 옳은 걸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세뇌됐다는 자체를 못 느낀다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힘들어지고 내 자식이 정말로 못 살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내가 자식 잘못 가르치고 돈이 없어서 잘못 키워서 그런 줄 알고 엉뚱하게 이렇게 그 자기 탓이나 자식 탓맛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 시민 공부방에 오셔서 서로 토론을 하시면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 뭔가 말을 하려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훈련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들 평소에는 누가 앞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났던 것도 없고 막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버리고 말은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딱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속으로 막 후회를 합니다. 이 바보같이 내가 그걸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했네. 엉뚱한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하면서 자책을 해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되씹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봐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공부방은 사실은 우리 20대, 30대, 40대 이제 자식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확산이 되도록.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제가 거기서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시민 공부방에 온 그 우리 30, 40대 중에서 재주 있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이 인재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책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국회 300명 이제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선보여서 어쨌든 20세기의 기존 정치권을 이렇게 뭐 새누리당이든 새정년이든 기타 뭐 등등이든 전부 물갈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갈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떠들고만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이제 물갈이 할 테니까 모이세요. 제가 깃발 꽂았습니다. 모이세요 한다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민 공방을 이렇게 쫙 뭐 500개든 1000개든 깔아가지고 거기 오신 우리 30, 40대 가운데서 재주 있는 분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뽑는다 이겁니다. 인재들을 뽑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저한테 눈에 띄어야 한 자리 해먹죠 이제. 제가 그 사람 키우는 제 직업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김광수 경제연구소만큼 또는 저만큼 나라를 경영할 재주 있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00명을 키워야 돼요. 이거 그냥 한 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이렇게 해갈 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10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시고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해보십시오. 같이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부모 모시고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자식 키워서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우리 20, 30대 부모 세대가 하나 잘하는 게 정말로 엉터리 세상을 살아왔어도 어쨌든 간에 이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켰어요. 뭐 세뇌 교육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재주 있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재주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여자분들 공부방에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 앞으로는 이제 특히 우리 주부들 새겨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나와서 일을 해야만 되는 때가 머지않아서 지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인구가 감소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걸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농촌에 노총각들이 너무 많다 이거였죠. 그렇죠? 그건 다 뭡니까? 인구가 이미 이제 저출산으로 없고 그다음에 90년대, 80년대부터 남아선호에서 낙태를 막 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고 있다. 그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택도 없어요. 그리고 온갖 부작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일본이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장기간 동안 일본 경제가 이제 침체를 지속을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살려보겠다고 이제 돈을 막 찍고 막 금리도 막 낮추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해요. 예나 환율도 막 이제 이제 약세로 막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억지로 이익을 만들어줘요. 이익을 막 만들어줘요. 기업이 이익이 생겨서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뭘 하냐면은 주부 여러분들 나와서 일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차별 않겠습니다. 월급 똑같이 일본 사람하고 줄게요. 외국에 좀 우수한 인재들 일본에 와서 취업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부들이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어떤 상황이냐면 다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는데도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못하고 하면서 다 놔버렸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하고 했는데 놔버렸어요.
지금 와서 일하세요 하니까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는 못해요. 그 일을 못해요. 또 이렇게 형편상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식당 일이나 뭐 그냥 알바나 이런 정도 일이지 그 월급이 좋은 일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일자리는 있는데 이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 주부들 집에 있지 마시고 공부방에 나오세요. 공부방에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높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지 않았어요. 한국도 지금. 일본은 지금 인구가 최고점을 지나가지고 지금 한 120만 명인가 170만 명이 지금 줄어 있어요. 이 속도가 계속 더 빨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젊은 세대는 일을 안 낳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라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이제 빚을 땡겨가지고 막 쏟아부어서 엉터리로 막 성장률을 어떤 애, 뭐가 어떤 애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난리 부르스를 쳐도 오래 못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하면. 한국도 이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그런 이제 국가 파산 상태 갑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빚이 공적 채무가 어마어마하죠. 공기업들은 거의 파산했어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파산했어요. 다 세금으로 지금 때려맞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때도 지금 박근혜 씨 때는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빚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하여튼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해먹고 이명박 봐보세요. 해먹고 나가니까 별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나는 해먹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저는 빨리 감옥에다 쳐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빚덩어리만 남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2016년에 20대, 30대, 40대 우리 자식 세대들 가운데서 유능한 인재들 300명을 뽑아가지고 빨리 정식 훈련을 시켜서 2016년 총선 때 국민들한테 성보여서 새누리당이 됐건 새정이 됐건 뭐 진보당이 됐건 통진당이 됐건 뭐가 됐건 싹 물갈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장님 다 좋습니다. 좀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6년이면 지금 이제 1년 남짓인데 시간적으로도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철벽 같은 기득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좀 됩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미 국민들의 민심이 생각이 이미 오래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2007년부터 이제 그 선거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1993년 이른바 이제 그 민주화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죠. 그때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을 타파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 항쟁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 정권이 출범했는데 이게 이제 막 또 이렇게 이제 민주 세력으로 또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 세력이 또 뭐 정권을 잡고 이렇게 오다가 또 뭐 DJ 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이제 그 국가를 이끌어갈 정책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또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전히 그 정치적 이념과 어떤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버렸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근데 그것이 이제 DJ 정부, 외환위기 DJ 정부 때는 뭐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조금 정치적으로도 그 외환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이제 구한나라당, 신한국당, 지금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좀 반발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뭔가 경제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막연한 기대감이 그냥 순식간에 와그르 하고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부동산 투기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그거 하나도 감당 못하고 날아가 버려서 정권 자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이제 노골적으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 이거. 내가 경제 대통령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그냥 뭐 드라마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뜬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업인들이었죠. 뭐 문국현 씨나 뭐 이렇게 안철수는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국민들이 이미 이제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을 경제적인 걸로 이제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바람이 2010년, 11년 때 불었을 때 그때 여론조사가 어땠습니까?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 지금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정년도 아니야라는 게 그냥 60%, 70%였어요. 이미 국민들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찍는다 그래서 이뻐서 찍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새정년 찍는다라고 해서 정말로 좋아서 찍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는 2012년에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76%에 달했어요. 어느 누구도 70%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못 했는데 76%에 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07년부터는 사실 투표율이 굉장히 급락했거든요. 기권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새누리당 어쩔 수 없이 찍어줬긴 찍어줬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찍어주기 싫으니까 기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한 건 새정년이 민주당이죠. 정말로 제 새누리당 진짜 저거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데 민주당 내가 정말로 저거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 꼴보기 싫으니까 저거 찍어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2007년부터는 그것마저도 그냥 한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예 이제 기권을 해버려요. 이 기권한 사람들은 민주당 찍다가 기권한 사람은 절대 새누리당 안 찍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기권해버리지. 새누리당 찍다가 기권한 사람도 민주당 안 찍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기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20% 전체 유권자 20% 넘어요. 기권한 사람들이. 이미.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012년에 대선 때 76%에 달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됐죠? 56%로 20%또 기권해버렸어요. 또 기권해버렸어요. 그럼 이 20%는 뭐냐면 정치적인 그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닌데 정말로 찍어주기 싫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새로운 정말로 믿을 만한 새로운 정당이 세력이 생겨나면 거기 찍어주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을 60%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20,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바람이 분다라고 쳤을 때 2011년에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고 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바람 때 탔던 그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최소 20%라는 최소 20%. 그러면 새정년하고 새누리당하고 반반 나눠 갖는다. 60%에서 20%를 빼면은 40%니까 20대 20대로 전부 이제 3파전을 하면은 20대 20대 20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나 새정년을 찍은 사람들이 좋아서 찍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5% 이상은 이쪽으로 온다 이거예요.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5%씩만 와도 30대 15대 15가 돼요. 그러면 이건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를 해요. 300석을 싹쓸이를 합니다. 물갈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시민 공급망을 빨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바람을 어떻게 일게 하느냐, 불을 어떻게 붙이느냐만 그거의 문제.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20, 30, 40대가 나서서 나라를 이렇게 새로 이제 정치권을 물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제 그 정책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저를 일단 믿어보세요. 아, 소장님이 알아서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되어 있겠지 하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대 15, 15가 또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국민을 100이라고 치면 모든 국민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30명만 끌고 가도 우리가 압승을 합니다. 30명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가도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입 아파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20, 30, 40대 젊은 세대들만 중심으로 자식 세대들만 해도 20, 30, 40대가 전체 유권자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압승을 합니다. 막 부모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가 얻어맞고 이렇게 자식 부모 간에 이렇게 의상하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람만 불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공감하실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아닌 분들은 바람에 편승해 오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30만 이렇게 끌고 가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진보적인 가치가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좋습니다.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니까요. 뭐 다양한 또 생각이나 의견들을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새누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누리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 새정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정년 가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기타 등등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하십시오. 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신 분들 모조리 다 우리 편 되십시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분들이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현실 정치를 잘 모르시는구만. 정치하시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김관 소장님은 이렇게 좀 포용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이나 새정년 지지하시는 분이나 뭐 통진당이나 진보당이나 녹색당 지지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다만 오시되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와서 무슨 진보당 이야기를 하고 정의당 이야기를 하고 새누리당 이야기하고 새정년 이야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는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정년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서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와서 엉뚱한 소리로 이렇게 해방을 놓는 짓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쳐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막 신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한테 막 대놓고 막 해버린다 이거예요. 예의도 없죠. 아주 무례하죠. 저희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나 자료들이나 이런 걸 봐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연구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원자력 하면 에너지 관련한 보고서들이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나와 있죠. 원자력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느냐? 웃기는 소리죠. 저희만큼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그 해법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일단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공방을 만들고 우리 20, 30대를 결집해서 물갈이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장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인가가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무한정으로 무슨 자원이나 어떤 그 여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제가 세금을 냈지만 그 낸 세금으로 새누리당이든 새정년이든 누구든 다 자기들끼리 해먹지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가 정치하겠다는데 그건 못하게 막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 이렇게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없으면은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전략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원자력 뭐가 어떻고 뭐 다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복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첫째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뭔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고 실제로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들어본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는 전체를 전부 통과해서 모조리 다 이렇게 내들어 볼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정말로 절체절명의 가장 절박한 우선순위 1번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를 해 가는데 우선순위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무시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제가 욕할 수도 없잖아요. 무식하다고. 그럼 대놓고 와서 막 해요. 저한테 포용하라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월급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라면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라도 제가 포용을 해야 될 의무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 1원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대안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걔나 소나 아무나 그냥 막 와서 떠들고 막 난장판 치는 사람 다 포용해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하면 되지. 자기들끼리는 또 자기들 안에서 천갈래 만갈래 싸우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문제가 됐건 그 에너지 문제가 됐건 또는 다문화 문제가 됐건 뭐 복지 문제가 됐건 이 모든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라 경제를 이게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속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보다도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 하는데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죠. 다 이렇게 그 밑빠진 독임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진보다 뭐다 보수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걸 다 포용하라 이건. 시민공급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엉터리를 다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신다라면 새누리당에 계신 분이건 아니면 지지하시는 분이건 새정년 지지한 분이건 다른 뭐 이렇게 지지하신 분이건 다 환영합니다. 다만 오셔서는 우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와서 전파를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고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지금 공방 하나가 파방이 됐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6년이 시간적으로는 촉박하지만 절대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이제 한 1년 남짓 남았지만 박근혜 씨가 이제 이렇게 2013년에 이른바 이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무너졌다 그랬죠?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 때 이제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가 올해 4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완전히 사실 정권이 이제 무력화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뭐 새누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김무성 씨가 어쩌고 웃기는 소리예요, 저거. 백날 해봐야 생쇼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2016년까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국민들이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무너졌어요. 국민 여론들이.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도 대구나 영남 지역의 투표율을 보면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회전문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놈인 상태에서 지금 억지로 찍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백날 해설을 해봐야 이건 20세기의 그 틀 속에서 정치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어요. 전체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 변화, 판도의 변화, 국민의 민심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해설가들 봐보세요. 선거 예측이나 뭐나 하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제가 맞잖아요. 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2, 제3의 그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격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새로운 대안을 이제 원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기존 정치권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희한테 물밑에서 찝쩍거리고 있어요. 이미 자기들도 지금 이제 대세가 지금 우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춘천 모임, 강원 춘천 모임에 아마 오셨지만 오늘 이제 비록 시작이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오셨다라는 그걸로 조금 저와 같이 제 분신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제 분신이 돼서 우리가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일대 불이 타오를 모든 국민들한테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풀씨 역할하고 이렇게 바람붙이 있게 역할을 하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싶은 그런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으시면 제가 분명하게 그건 해낼 겁니다.